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5단원 시장경제와 금융 첫 번째 주제인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그 특징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제 뭐 우리가 이 자본주의를 이야기할 때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뭐 잔악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엑소의 디오입니다. 자, 엑소의 디오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저는 영화 볼 때 팝콘을 먹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에 자신의 소신을 밝혔는데 광고에서는 팝콘 없이 영화 못 보는 너는 원래 보통 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린 아이린도 이제 커피를 저는 못 마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쁘게 커피 선전을 하는, 그리고 커피를 맛있게 먹는 그런 모습이 이제 CF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본주의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자신의 소신을 버리고 이렇게 돈을 찾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제에서 얘기할 것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그 특징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자본주의란 무엇인가부터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자, 자본주의는 이제 경제 체제 중에 하나인데, 이 경제 체제 중에 하나인 자본주의란 이제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 사유, 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한다. 그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상품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체제를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흔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자본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는 이제 경제 체제가 이제 사회주의다 혹은 공산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자본주의와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무엇에 따른 이제 경제 체제를 분류한 것이냐? 바로 이 생산수단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이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이제 무엇의 생산수단 소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느냐, 바로 개인. 개인이 이런 생산수단, 뭐 자본이라든가 혹은 뭐 토지라든가 뭐 그런 생산수단을 이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하는 게 자본주의 경제체제고요.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이제 이런 생산수단의 국유, 국가가 소유한다. 혹은 공유, 공동체가 소유한다. 이렇게 국유 또는 공유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뭐 민주주의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는데,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이제 경제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경제체제 일부고요.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이런 걸 구분할 때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지 나눠준 거 5쪽을 보시면은 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비교한 글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듯이 옛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의 행해전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총체적 계획 담당자가 모든 경제활동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략 뒤에 보시면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가 사회주의 경제체와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윤재산제가 인정되는가, 하나는 교환 및 거래 자유가 인정되는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경제체제를 구분하는데요. 또 다른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제 경제체제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전통 및 관습에 따라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이제 전통 경제체제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럴 때 이제 비가 안 와서 농사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전하 마을 농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기우제 한번 지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게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전통 경제 체제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계획 및 명령에 따라서 문제 해결하는 게 계획 경제 체제. 그리고 시장 가격에 따라서 자유롭게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시장 경제 체제이고, 그다음에 혼합 경제 체제라는 거 이제
시장 경제 체제와 이제 계획 경제 체제를 합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개입하거나 복지 정책책을 통해서 정부가 시장의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경제 체제를 이제 우리가 혼합 경제 체제라고 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자본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자, 그럼 이 자본주의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 자본주의의 특징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 다 알다시피 무엇을 보장한다? 사유, 재산권을 보장한다. 개인의 이런 재산을 이제 보장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또 하나 무엇에 따라서 상품을 거래한다. 가격에 따라서 상품을 거래하는데 그 가격을 이제 어떻게 정하느냐, 누가 정하느냐, 어디에서 정하느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따른 상품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것도 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경제활동에 무엇을 보장한다? 자유를 보장한다.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베네핏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자본주의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건 이제 쪽에 있는 이제 자료인데요. 여기 김인춘이라는 사람이 이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라는 이 책에서 이제 자본주의 모델을 이제 지역별로 이제 구분해놨습니다. 그래서 영미 모델, 북유럽 모델, 동아시아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한 모습인데요. 이것은 이제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모델은 이제 미국식 신자유주의라고 하고요. 정부 개입을 최소화했다. 그래서 등등등 나와 있고 북유럽 모델은 복지국가 모델로서 사회 형평을 우선시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동아시아 모델은 이제 제한적 사회복지, 부분적 신자유주의로서 정부의 개입을 이제 좀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쪽에 있는 참고자료 1번을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자본주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19조 1항, 헌법 119조 1항을 보면은 이제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주의의 모습을 엿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119조 2항을 보면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와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어쩌고저쩌고 위해서 여기 나와 있죠.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본주의지만 이제 국가가 적절하게 이제 개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헌법 조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자본주의가 그럼 이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의 이제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제 아웃라인부터 얘기하면은 우선은 처음 이 자본주의가 등장했을 때는 이제 상업 자본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세계사 때 배웠던 것처럼 이제 봉건제도가 쇠퇴하게 되면서, 자, 이 봉건제도라는 거는 참고해서 이제 봉건제도는 이제 지방 분권적인 이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 제도인데, 자, 이 봉건제도가 무너지면서 이제 중앙 집권적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봉건 제도 하에서는 왕도 자신의 지역만 다스렸는데 이제 중앙 집권적 국가가 되면서 왕이 자신의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를 이제 다스려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왕한테 무엇이 많이 필요해진다? 돈이 많이 필요해진다. 그래서 이제 왕들은 이런 자본주의, 이런 상인들과 손을 잡고 자본주의를 이제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기 자본주의, 처음에 등장한 자본주의는 상업을 강조하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상업을 강조하는 상업 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 산업혁명,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이 나타나게 되면서 상업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해진다? 바로 산업. 물건을 생산하는 산업이 더 중요해지는 산업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산업 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되다가 이제 이 1929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이제 대공황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시장의 자유에서 모든 걸 맡기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수정 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정 자본주의가 또 쭉 이어지다가 이제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석유 파동 때 석유값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정부가 적절히 이제 대응을 하지 못하자 이제 거봐라, 정부도 뭔가 잘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시장의 자유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5세기, 16세기가 되면은 이제 유럽에서 신항로 개척, 대항해 시대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을 이제 연결하는 이제 교역망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이런 무역이라든가 상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상업을 강조하는 상업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16세기에서 18세기 이 신항로 개척 이후에 상업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상업 자본주의는 이제 당연히 상업을 강조하겠죠. 그래서 상품의 생산보다는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과정을 중시하는 상업 자본주의가 이제 16에서 18세기에 나타나게 된다. 이 상업 자본주의는 신항로 개척을 통한 교역의 확대,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주로 이제 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절대 왕정에서 이제 이 상업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루이 14세가 있어요. 루이 14세. 이 루이 14세는 뭐 전쟁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왕권 강화 정책을 많이 펼치게 되면서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상업 자본주의 하나의 정책인 이제 중상주의 정책을 이끌어간 대표적인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표적인 상업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이 이제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상업을 중시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왕정 시대의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상주의 정책이 펼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중상주의 정책은 계속 얘기했듯이 수출과 수입이 있을 때 당연히 무엇이 더 커야 된다? 수출이 더 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상업을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을 강조하는 중상주의 정책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아무래도 이제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산업이 좀 발전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그래서 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을 억제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을 확대하게 된다. 그래서 해외 시장을 확대해서 이제 수출을 많이 늘리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 수입을 억제하고 이렇게 국가가 상공업 활동에 깊이 개입하는 게 바로 상업 자본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업 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되다가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18세기가 되면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상품의 대량 생산, 원래 손으로 수공업을 이제 하던 그런 모습에서 기계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이제 이 상업보다는 산업을 더 중시하게 되는 산업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상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산업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산업자본주의란 이제 산업시설을 소유한 자본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로서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상품의 유통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자본주의, 우리가 산업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이 상업자본주의에서는 국가가 깊이 개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산업자본주의에서는 무엇을 요구한다? 시장의 자유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 산업자본주의 대표적인 정책은 이제 중상주의 정책인데요. 자, 이 산업자본주의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자유, 방임주의를 강조하게 된다. 자유, 방임주의, 자유롭게 놔둬라.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자유롭게 놔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제 국가가 시장 개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화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아담 스미스는 국가는 작은 국가가 돼야 된다. 같은 말로 이제 야경국가라도 하죠. 야경국가. 그래서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이런 최소한의 이런 뭔가 국방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만 담당하는 작은 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담 스미스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담 스미스의 대표적인 주장인데요. 교과서 127쪽에 나와 있고 학습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주간주의, 고깃집이죠. 양조장, 술집이죠.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이다. 그러니까 이 푸주간 주인이 내가 이렇게 고기를 생산함으로써 사람들이 내 고기를 먹고 기분이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비심이 아니라 이렇게 고기를 팔아서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각 개인은 보이지 않는 손,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인도하여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촉진하게 된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무엇이다?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런 자비심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이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은 효과적으로 사회 이익을 촉진한다. 그래서 이 개인의 이기심이라고 했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으로 연결된다? 사회의 이익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개인이 자유롭게 상업활동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이런 국가의 이익, 사회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산업자본주의 아담 스미스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지 5쪽을 보면은 이제 고전주의 경제학자들, 이제 자유주의 경제학자, 산업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토머스 멜서스라는 사람은 이제 인구론이라는 책을 써서 어떤 주장을 했느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비해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인류는 파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인류 파멸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되도록 적게 줘야 한다. 이 노동자들이 여유가 생기면은 아이를 더 낳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더 낳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동자한테 임금을 적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주장을 한 사람이 토머스 멜서스라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사람은 이 경제학과 과세 원리라는 이런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물건을 자기 나라에서 다 만들려고 하지 말고 각자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서로 자유롭게 사고 파는 것이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다. 자유무역은 서로에게 축복이다라고 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을 이제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주의 경제학자들 토머스 멜서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의 주장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산업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런 개인의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다가 자, 1929년 그 유명한 대공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은행과 기업이 줄줄이 부도를 맞이하게 되고요. 실업률도 폭증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시장에 자유를 줬더니 이것이 실패하게 됐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를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 대공황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정 자본주의가 20세기 초반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정 자본주의는 산업 자본주의의 문제점, 빈부격차라든가 아동 노동을 착취하는 문제라든가 도시 빈민의 발생이라든가 그리고 대자본에 의한 독과점 문제, 독과점 강화 문제 그리고 이제 시장 실패 문제, 시장 실패가 나타난 문제. 자, 그래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줄어들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이런 시장 실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9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공황 발생으로 인해서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인물로 케인스라는 경제학자가 있죠. 그래서 시장 실패 해결을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국가가 시장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한 뉴딜 정책, 수정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인 이제 뉴딜 정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대공황 해결을 위해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종 공공사업,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하게 되고요. 정부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아담 스미스와는 반대로 큰 정부를 추구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뉴딜 정책으로 이제 뭐 농업조정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테네시 계곡 개발 공사법.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가 이제 그 공사를 하는 거예요. 국가 차원의 커다란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실업자들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국토 개발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테네시 계곡 개발 공사법을 지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산업부흥법을 통해서 산업 생산을 조절하고, 그러니까 시장의 모든 것, 이런 생산량을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라 생산량에 국가가 개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런 최저 가격과 노동 시간도 이제 국가에서 개입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회보장법을 통해서 뭐 노인연금이라든가 실업자 수당을 지급하면서 여러 가지 복지 국가의 모습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수정 자본주의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우쪽에 있는 이제 참고자료 4번과 5번을 보면 이제 케인즈의 입장이라든가, 그리고 뉴딜의 주요 정책,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케인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정부의 기능 확대는 이제 자유방위에 대한 무서운 침해가 아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이런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뉴딜 정책 아까 얘기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9세기 초반부터 수정 자본주의가 이제 나타나게 되다가 1970년대가 되면은 이제 석유 파동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석유가 부족해지게 되는데, 여기에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시장의 자유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신자유주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수정 자본주의가 나타난 이유는 시장 실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는 반대로 정부 실패에 발생하면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정부의 거대화 및 그리고 관료화에 따른 비효율성이나 정부의 부정부패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정부 실패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 모든 걸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석유파동, 이 석유파동에서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엇이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랑 경기는 후퇴하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경기가 성장을 하면은 물가가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거든요.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경기는 침체하지만 오히려 물가는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부 실패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 모든 걸 맡기는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 비판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옹호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한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은 뭐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기업을 무엇화한다, 민영화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서 뭐 좀 채용이라든가 해고 이런 걸 좀 자유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복지를 축소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현재 신자유주의가 많이 이제 좀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무엇이 심화될 수 있다?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빈부격차 문제가 굉장히 이제 좀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신자유주의 다음에 그럼 어떠한 경제 체제, 자본주의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현재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다음 시간 합리적 선택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